오빠 스윙 정말 섹시해요. 근육이 움직이는 게 눈으로 다 보이네요. 남자다운 손이네요. 이런 손에 안겨보면 얼마나 든든할까. 제가 너무 많이 말했죠? 오빠, 저랑 단둘이 필드에서 라운딩 한번 해요. 짧은 치마 입고 오빠만 특별하게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골프장을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녀의 미소가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퇴직 후 무의미하던 나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설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날, 내 인생의 어리석은 전환점이 찾아왔다.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지 6개월, 나, 이광철은 벌써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런 무기력함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몰랐다.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업무에 쫓기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력의 날짜가 바뀌는 것만 지켜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오늘은 콩나물국 끓였어요. 아내 박정숙의 다정한 목소리에 부엌으로 향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정숙이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정숙이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40년 동안 할 수 있는 대화는 거의 다 한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다. 오늘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골프 모임 있으시죠? 일찍 들어오실 거예요? 정수기가 물었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골프 모임은 내 유일한 낙이었다. 퇴직한 선배와 동료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에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었다. 글쎄 모르겠네. 친구들이랑 식사할 수도 있고,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정수기의 눈빛에 스친 실망감을 보지 못한 척했다. 사실 나도 왜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수기가 싫은 건 아니었다. 단지 퇴직 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생활비를 벌어오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후 내가 이 집에서 그리고 정수기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골프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금세 사라졌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으며 오늘 만날 친구들 생각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다. 적어도 골프장에서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 기대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골프 연습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다. 김대식, 정영수,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모임에 합류한 박종태까지. 우리는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로 각자의 인생에서 정년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이들이었다. 야, 광철아. 여기야. 대식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는 내가 입사했던 회사의 선배로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내가 다가가자 친구들은 이미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내가 물었다. 이거 봤어? 요즘엔 이런 앱도 있더라고. 대식이가 스마트폰을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골프메이트라는 앱이 열려 있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정보가 있었다. 이게 뭐야? 궁금해서 물었다.
골프 도우미 앱이야. 요즘엔 이렇게 앱으로 골프 레슨 받고 같이 라운딩도 할 수 있대. 내가 지난주에 시도해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 나는 대식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프로필마다 여성의 나이, 골프 경력, 핸디캡 등이 적혀 있었고 가격도 명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골프 레슨을 해주는 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동반 라운딩, 스크린 골프 파트너 등의 서비스도 제공했다. 야, 진짜로 해봤어? 어땠어?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대식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골프만 친 건 아니야. 내가 만난 여자는 38살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내가 칠 때마다 오빠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등도 쓰다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래서 그 다음엔 뭐 있었어? 영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대식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비밀이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젊어진 기분은 처음이야. 박종태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시도해봤는데 돈만 날렸어. 내 앞에선 친절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니까 연락이 뚝 끊겼지 뭐야.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내심 궁금증이 일었다. 한번 해볼래? 내가 쏠게. 영수가 갑자기 제안했다. 우리 모두 시도해보는 거야. 어차피 골프 배우는 거잖아.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흥미를 보이며 동조하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한 명씩 골프 도우미를 예약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조은옥이라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프로필에는 10년 경력의 필드 캐디, 스윙 교정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다. 마치 청년 시절 첫 소개팅을 앞둔 때와 같은 떨림이었다.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만날 조은옥의 모습을 상상하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40년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약속한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하자 마음이 불안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함이 밀려왔다.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광철 회원님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짧은 테니스 스커트에 몸에 딱 맞는 골프 상의를 입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50대 초반이라고 했지만 훨씬 젊어 보였다. 화장이 짙지 않았음에도 생기 넘치는 얼굴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네, 맞습니다. 조은옥 씨죠? 맞아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스크린 골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오빠 골프 얼마나 치셨어요? 오빠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간 여보,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해진 내게 오빠라는 말은 잊고 있던 젊음을 소환하는 주문과 같았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도 서툴러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스윙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다. 은옥은 내 스윙 자세를 꼼꼼히 체크했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서서 내 팔을 감싸 안으며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렇게요. 오빠 근육이 아직 탄탄하시네요. 그녀의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 이번엔 힙회전을 좀 더 신경 써보세요. 은옥이 내 허리에 손을 대고 움직임을 안내했다. 그 순간 나는 정수기도 내가 이미 66세의 노인이라는 사실도 잊었다. 그저 한 여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젊은 남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은옥은 내 스윙을 교정해주면서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늘려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세 교정이었지만 점점 더 친밀한 접촉으로 발전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나는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각을 느꼈다. 오빠, 그립을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은옥이 내 손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내 거친 손을 감싸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다. 이런 감정은 정숙과의 관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었다. 퍼팅 연습 중 은옥은 미끄러지는 척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은옥은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놓지 않았다. 오빠 팔이 정말 든든해요. 같이 골프 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오랜만에 남자로서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퇴직 후 느꼈던 무용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레슨이 끝날 무렵 은옥은 내게 물었다. 오빠, 다음에는 실제 필드에서 같이 라운딩 해볼까요? 제가 캐디로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초보라서. 괜찮아요. 오빠는 기본기가 좋으시니까 금방 늘으실 거예요. 저랑 함께라면 더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마치 학창 시절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고백받은 것처럼 설렜다. 2시간의 레슨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헤어질 때 은옥은 물었다. 다음에도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요. 나는 생각보다 빨리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정수기를 생각하면 미안했지만 오랜만에 느낀 이 감정은 너무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냥 골프 배우는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은옥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레슨이 곧 주 2회, 3회로 늘어났다. 골프 모임 날짜도 은옥의 스케줄에 맞춰 바꿨다. 집에 돌아오면 정숙은 늘 묻곤 했다. 요즘 골프에 푹 빠지셨네요? 골프가 은퇴자의 유일한 낙이잖아. 매번 같은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정숙이 눈치챌까 두려웠지만 은옥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나는 그녀에게 끌려갔다.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 정숙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아내를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은옥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내게 보여준 관심이 떠올랐다.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나도 인간이잖아. 이제야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10월의 어느 날 레슨이 끝난 후 은옥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 한 번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도와주고는 있지만 캐디 일만으로는
빚을 갚기 너무 어려워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위로하듯 잡았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오빠같이 따뜻한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퇴직 후 느꼈던 무용함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은옥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밀렸어요. 딸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정말 말하기 창피한데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요. 나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은옥이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만남에서 나는 은옥에게 병원비를 핑계로 50만 원을 건넸다.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오빠. 은옥이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돈을 준 것이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뻤다.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밤에 집에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았을 때 정숙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밤에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숙은 언제나 그랬듯이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아니, 그냥 퇴직 후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정숙의 따뜻한 눈빛에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은옥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든 것 같아. 정숙은 더 묻지 않고 다만 내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은옥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었다. 낙엽이 땅을 덮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했다. 은옥을 만날 때마다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미소, 웃음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가끔씩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다. 특히 정숙이 내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면 더욱 그랬다. 그럼에도 나는 은옥과의 만남을 끊지 못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 같았기 때문이다.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은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실제 필드에서 한번 쳐볼래요? 은옥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정숙에게는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처음으로 정숙을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은옥과 단둘이 필드에 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을 나서는 아침, 정숙이 내 골프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다.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녀의 다정함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골프장에 은옥과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짧은 치마에 타이트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다. 다른 남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나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그래, 이 아름다운 여자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서 첫 샷을 준비할 때 은옥은 내 뒤에 서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체온이 내 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오빠, 오늘은 내기할까요? 한 타당 10,000원 어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내기는 골프의 묘미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첫 번째 홀, 은옥은 내 드라이버 샷을 칭찬했다. 와, 오빠 드라이버 샷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칭찬에 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두 번째 샷에서는 더 멀리 날려보려다 슬라이스가 나왔지만 은옥은 미소 지으며 내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오빠. 누구나 실수는 해요. 다음 샷은 더 잘 치실 거예요. 그녀의 격려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내 정숙은 내가 골프를 칠 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사실 정숙은 골프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골프에 쓰는 시간과 돈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라운딩 중 은옥은 몇 번이고 실수로 공을 벙커에 빠뜨리고 내게 도움을 청했다. 이 자세가 맞나요? 은옥이 벙커에서 자세를 낮추며 물었다. 짧은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다리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어지러움을 느꼈다. 허리를 조금 더 낮게 하세요. 내가 조언하자 은옥은 더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에 나는 숨을 삼켰다. 오빠가 뒤에서 한번 자세를 잡아주시겠어요? 혼자서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뒤에 서서 허리와 팔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향기가 내 코끝을 자극했고 부드러운 몸이 내게 기대어 왔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주변의 시선도, 나의 나이도, 정숙의 존재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오빠 품에 있으니 너무 따뜻해요. 은옥이 속삭였다. 결국 나는 내기에서 졌고 은옥에게 3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을 잃었는데도 기분이 좋았다. 은옥의 환한 미소가 그 어떤 금액보다 값진 것 같았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할 때 은옥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짝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원금의 30%를 보장한대요. 오빠같이 안목 있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갑자기 경계심이 들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본능적으로 주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은옥은 내 반응을 눈치챈 듯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아,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냥 오빠가 퇴직하셨다고 하셔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해맑은 미소에 나의 의심은 금세 사라졌다. 오히려 그녀가 내 상황을 생각해 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이 느껴졌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나는 용기를 내어 은옥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빠, 나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정말 좋아. 그 순간 내 마음은 결정했다. 퇴직금의 일부를 은옥이 말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내일 바로 5천만 원을 준비해서 그녀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단순한 골프 도우미와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정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은옥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나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퇴직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다. 통장 정리를 하던 은행원이 물었다. 큰 금액을 인출하시네요.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아,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요. 어떤 투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투자 사기가 많아서 걱정돼서요. 나는 불쾌해졌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여도 아직 판단력은 있습니다. 그냥 돈만 인출해 주세요. 은행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은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 약속대로 은옥을 만나 퇴직금 5천만 원을 건넸다. 그녀는 감격해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마치 첫사랑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설렜다. 66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은옥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종종 내게 투자한 돈이 잘 운용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오빠, 지금 사업이 정말 잘 돼가고 있어요. 3개월 후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평생 그저 회사원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투자자가 되어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집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정숙은 내가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이 잦아진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과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새 골프 배우느라 좀 바쁜 것뿐이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알아요. 퇴직하시고 적응하기 힘드신 거. 하지만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큰 돈을 투자했고 은옥에 대한 감정도 깊어져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냥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거야.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며칠 후 정숙이 내 통장 내역을 들고 찾아왔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퇴직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나는 놀랐다. 정숙이 내 통장을 확인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곧 화가 치밀었다. 마치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것 같았다.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보는 거야? 남이라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였잖아요. 사업에 투자했어. 곧 수익이 날 거야. 무슨 사업인데요?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세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40년 동안 모든 경제적 결정을 함께 해왔기에 이런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은 그녀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너는 이해 못해. 사업 감각이 없으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숙이 계속 추궁하자 나는 폭발했다. 너는 내 인생을 다 알아? 나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은옥이는 적어도 내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해줘.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옥이가 누구예요? 그제서야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더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 퇴직금을 준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모은 돈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숙은 조용히 방을 나갔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냉랭해졌다. 정숙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 여자는 몇 살이에요? 50대 초반. 젊네요. 당신 마음에 쏙 들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비꼼과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퇴직금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버리실 건가요? 그녀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일었다. 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그냥 나도 조금의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너는 몰라. 제가 모른다고요? 당신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대신 다른 여자에게 갔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집을 나섰다. 그런 분위기를 피해 나는 더욱 자주 은옥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더 큰 투자를 요구했다. 오빠, 이번에 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망설이는 내게 은옥은 애원했다. 오빠가 아니면 누구를 믿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빠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나는 두 번째 통장까지 깨서 3천만 원을 더 건넸다. 이제 퇴직금 대부분이 은옥에게 넘어갔지만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는 것 같았다. 12월 중순, 내가 항상 다니던 스크린 골프장에 갔을 때였다. 대식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광철아, 너 요즘 그 골프 도우미랑 자주 만난다며? 그게 무슨... 조심해. 내가 알아보니까 그쪽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 여자들 풀뱀이라고 부른대. 골프 치면서 남자들 현혹시켜서 돈 뜯어내는 전문가들이래. 나는 화가 났다. 은옥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뭘 알아? 대식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정신 차려, 친구야. 너 지금 푹 빠져 있어.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옥은 분명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관심과 애정이 모두 연기였다니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대식이의 말이 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풀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했다.
풀뱀은 풀타임 뱀파이어의 줄임말로 골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중 일부가 남성. 고객들을 유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을 통해 남성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내기 골프를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내가 은옥과 겪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녀의 짧은 치마, 교묘한 스킨십, 내기 골프 제안, 그리고 투자 권유. 모든 것이 패턴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은옥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모두 거짓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12월 말 은옥에게서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회피했다. 처음에는 연말이라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빠, 지금 사업이 중요한 시점이라 좀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메시지만 가끔 왔다. 투자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자주 간다던 골프장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골프장에서 은옥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노년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김 회장님, 이번 투자는 정말 대박이에요. 원금의 50%는 확실해요. 충격을 받은 나는 그들을 계속 미행했다.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둘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은옥이 그 남자의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내게 했던 것과 같은 표정과 제스처를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오빠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같이 있으면 저도 행복해요. 그 말은 그녀가 내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식당 밖에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옥을 따로 불러 세웠다. 은옥 씨.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광철 오빠? 여긴 어쩐 일로? 그 사람은 누구야? 아, 그분은 제 오랜 지인이세요. 골프 관련 일로 만났어요. 거짓말 그만해. 다 들었어. 너희 대화. 은옥의 표정이 굳었다. 오빠,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한테 한 것과 같은 사업 얘기겠지. 내 돈은 어디 갔어?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투자하신 거잖아요. 사업이 잘 안 풀린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남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 은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오빠, 오해하지 마세요. 전 정말 오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속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은옥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은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곧 태도를 바꿨다. 저는 골프 캐디일 뿐이에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제 일이에요. 오빠가 그걸 오해한 거죠. 투자는 오빠 자유의지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 돈 당장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신고하세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이런 일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66세의 나이에 마치 철없는 청년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은옥의 교묘한 연기에 넘어간 것도, 정숙을 배신한 것도, 퇴직금을 날린 것도 모두 내 책임이었다. 무너진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 눈물이 흘렀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 정숙과의 40년 세월, 그리고 미래의 안정을 위한 퇴직금까지 순간의 설렘과 허영심 때문에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당신이 옳았어. 내가 속았어. 모든 걸 다 잃었어. 퇴직금이요? 다. 8천만 원 전부.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날 비난하고 소리치길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옥을 만난 경위,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 투자한 과정,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진실까지. 모두 말하는 동안 정숙은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이어졌다. 정숙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외로웠던 거 이해해요. 퇴직 후에 힘들었을 거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이해심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떻게 이토록 현명한 아내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40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정말 미안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눈을 감아도 은옥의 얼굴, 정숙의 슬픈 눈빛이 교차하며 나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찾아가 은옥을 고소했다. 경찰은 내 진술을 듣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희망적이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고 자발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은옥은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미 수사 중이었고 내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은옥은 수년간 여러 노년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으며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다. 1월 초 은옥은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뉴스를 통해 그녀가 수년간 여러 노년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미 돈은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잃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집에서는 정숙이 묵묵히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다. 그녀의 묵묵한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프고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나를 아프게 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정숙의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저축뿐이었다. 그것마저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66세의 나이는 큰 장벽이었다. 결국 동네 24시간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시급은 적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 작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숙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뭐예요? 내 월급이야. 우리 통장에 넣어. 내가 망쳐놓은 거 조금이라도 갚을게. 정숙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당신이 일을 하셨어요? 응, 밤에 편의점에서 일해. 나이 많다고 대부분 거절했는데 다행히 한 곳에서 받아줬어. 정숙은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비록 그녀가 나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밤에 일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이전에는 정숙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왔는지 깨달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1월 말,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내게 물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응, 오늘은 쉬어. 제가 찌개 끓였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 초대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나는 기꺼이 테이블에 앉았다. 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여왔다. 한 숟가락 먹자마자 나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맛있네. 매일 해주던 찌개인데 이제야 맛있다고 하시네요. 정숙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쓸쓸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정말로 그동안 그녀의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맛있었는데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당신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는 것 같네요. 정숙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었어. 내가 뭘 했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당신도 상처받았잖아요. 퇴직금도 잃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한테 준 상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네요. 그 말이 내게는 큰 희망이 되었다.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월이 되자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동네 공원의 나무들도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어느 휴일 나는 정숙에게 제안했다. 공원에 산책 갈래요? 매화가 피기 시작했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외출했다. 공원에는 벌써 봄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정숙의 손을 잡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보, 저기 꽃 좀 봐요. 정숙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여보라고 부른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예쁘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당신 눈에 예뻤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은 상처를 느꼈다. 하지만 정당한 말이었다. 내가 찾았던 것은 단지 새로움, 젊음, 설렘 같은 것들이었다. 정숙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진짜 예쁨을 보지 못했어. 그저 허상에 현혹됐을 뿐이야.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정숙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퇴직 후의 무력감, 존재감 상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욕구까지.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의 동반자였잖아요. 그게 남자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 가장으로서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예요. 미안해.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3월이 되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번 돈은 모두 정숙에게 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 진심을 알고 받아주었다. 어느 날 정숙이 제안했다. 여보, 골프 가르쳐 주실래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골프요? 당신이? 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 제안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정숙이 내 관심사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또한 은옥과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네,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우리는 근처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다. 정숙이 서툴게 클럽을 잡는 모습에서 나는 새로운 설렘을 발견했다. 40년 동안 몰랐던 그녀의 모습, 웃음 짓는 표정, 실수하고 당황하는 순간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잘 못하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정숙의 허리에 손을 대고 스윙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나는 은옥과의 기억이 아니라 정숙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소주 한 잔을 했다. 술 기운이 돌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할 때 더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내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화려한 유혹은 결국 거짓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정숙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녀의 사랑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던 것이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이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모험이나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와의 소중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남은 인생을 정숙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봄이 무르익는 4월,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밤에 일했지만 낮에는 정숙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가고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다. 40년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져 잊고 있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해 나갔다. 어느 날 정숙이 물었다. 후회해요? 그 돈 잃은 거? 돈은 물론 아쉽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건 후회하지 않아. 정숙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이제는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아졌다. 40년 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봄비는 지나간 겨울의 아픔을 씻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숙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깎이 사랑이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다. 풀뱀의 유혹에 넘어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 깨달은 소중한 진실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정숙 씨.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빛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수 씨,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라의 속삭임에 10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66세의 제게 그녀는 봄비 같은 존재였죠. 나도 당신과 함께하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달콤한 시작이 끔찍한 함정이 될 줄은. 이틀에 한 번 그녀의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곧 그 요구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마침내 제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 창가에 앉아 바둑판을 바라봤어요. 돌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깨달았죠.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되었다는 걸. 10년 동안 아내를 간병했어요. 욕창 하나 없이요. 그건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심었던 은행나무였죠. 진수야, 우리가 없어도 이 나무는 계속 자랄 거야. 그때 아내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녀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계절은 변했지만 저는 여기 홀로 남았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뉴스에서는 가을 축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일상에는 그런 활기가 없었으니까요. 진수야, 밥은 먹었냐? 전화기 너머로 친구 수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연락이 뜸했어요. 각자의 삶이 바빠서였겠죠. 그럼 먹었지. 혼자 먹는 밥이 맛있겠냐마는. 목소리에 실린 쓸쓸함이 저도 모르게 묻어났나 봐요. 수태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너 바둑 아직도 두지? 소개할 사람 있어. 바둑 좋아하는 여자. 처음엔 그 말이 우습게 들렸어요. 66세의 나이에 무슨 소개팅인가 싶었죠. 하지만 수태는 진지했습니다. 그냥 돌이나 몇 판 굴리면서 말똥문화해. 미라라고 55살인데 참 괜찮은 여자야.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친구로 만났는데 말이 통해. 바둑 좋아하는 여자라고?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웃기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내와의 대화라고 해봐야 마지막 몇 년은
일방적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내는 그저 눈빛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한번 만나봐. 내가 다음 주 토요일 점심에 약속 잡아놓을게. 동네 기원 알지? 거기서. 수태의 말에 별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했죠. 언제 마지막으로 면도를 했더라. 욕실에 가서 면도를 하고 오래된 스킨을 발랐습니다. 향이 조금 변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텅 빈 아파트에서 저녁마다 젓가락 소리만 들리는 생활. 연금과 조그만 월세로 살아가는 저에게 새로운 대화 상대가 생긴다는 건 그래도 좋을 것 같았어요.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그날 밤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혼자 있지 말고 누구라도 만나요.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아내가 허락해 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마땅치 않았죠. 결국 백화점에 가서 새 셔츠를 하나 샀어요. 진한 남색이었는데 점원이 할아버지께 잘 어울려요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그 말이 어색했지만 사실이니까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새 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맬까 고민하다 그냥 단정하게 셔츠 상단 단추만 채웠습니다. 너무 꾸미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기원으로 향하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길을 수놓았죠. 어쩐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기원에 도착하니 수태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죠. 은발이 섞인 단발머리에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야, 여기야. 늦었네. 수태가 손을 흔들었어요. 천천히 다가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초등학생처럼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미라 씨, 이쪽이 내가 말했던 친구 고진수고. 진수야, 이쪽이 김미라 씨야. 안녕하세요, 진수 씨. 수태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눈을 마주치자 그녀가 살짝 웃었죠.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인데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수태는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먼저 일어났고 저와 미라는 바둑판 앞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 형님이 바둑 고수라고 하셨는데 정말이네요. 저는 아직 초보라. 미라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섬세했죠. 손톱에는 연한 분홍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취미로 두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둑을 두셨어요? 대화가 생각보다 술술 풀렸어요. 미라는 남편과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죠. 바둑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제가 커피를 잘 내린다고 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카페에 한번 와보세요. 특별한 원두로 내린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 바둑을 두며 이야기하는 동안 미라의 웃음소리가 기원에 울렸어요. 그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돌을 놓았고 가끔은 엉뚱한 곳에 돌을 놓고 당황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살짝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는 진지하게 듣곤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문득 그녀가 말했어요.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살짝 한숨을 쉬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오랫동안 아팠어서 실은 침묵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남으니 그 정적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둑돌을 놓는 도중 문득 그녀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진수 씨, 손이 따뜻하시네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소년처럼 말이죠. 진수 씨, 다음에도 만나서 바둑 두실래요? 바둑이 끝나고 미라가 물었을 때 제 입에서는 망설임 없이 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미라와 바둑을 두게 되었어요. 비 오는 날이든 바람 부는 날이든 우리의 만남은 꾸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둑 상대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 제 카페에 한번 오실래요? 오늘 새로운 원두가 들어왔거든요. 그녀의 카페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벽에는 크고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미라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커피 어떠세요? 에티오피아 원두예요. 과일 향이 나는데 산미가 강하지 않아서 진수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라는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달지 않고 깊은 맛의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까지요. 그런 작은 배려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미라가 문을 닫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간단히 차려볼게요. 미라의 집은 카페 위층에 있었어요. 원룸이었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죠. 구석에는 작은 바둑판도 놓여 있었고요. 그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요리를 준비했어요. 파스타와 샐러드, 와인까지. 오랜만에 먹는 집밥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마음에 드셨다니. 사실 좀 긴장했거든요. 미라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가 왜 긴장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어요. 클래식이었는데 쇼팽의 녹턴이라고 했죠. 부드러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 씨는 음악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는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음악 틀기가 왠지 더 외로워서요. 그 말에 미라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외로우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미라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댔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보인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포옹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을 때 미라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진수 씨, 미라의 속삭임과 함께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첫사랑의 설렘처럼요. 괜찮으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날 밤이 시작되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미라는 기다려 주었어요. 괜찮아요, 진수 씨. 천천히 해요.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미라는 제 두려움을 이해해 주었어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기다려 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안정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어느 순간 미라가 속삭였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나도 아직 남자구나,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마치 다시 4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의 부드러운 손길에 잠에서 깼어요. 그녀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샐러드가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아침을 먹는 건지 물어보지 않아도 미라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카페 쉬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관에 가서 오래된 프랑스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수 씨, 무슨 생각해요? 저녁 식사 후 와인을 마시며 미라가 물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 미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이 그리웠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보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덜 어색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미라는 과거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아내와의 추억, 아들 민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미라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진수 씨, 혹시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동거요? 글쎄요, 조금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라는 금방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실망감이 비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함께 지내는 건 너무 이른 결정일까? 하지만 매일 밤 혼자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미라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기원에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했죠. 생각해봤어요. 함께 지내볼까 해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요. 제 말에 미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만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늘어났고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게 망설여졌지만 외로움이란 참 견디기 힘든 감정이더군요. 게다가 미라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 집에 녹아들었어요. 진수 씨, 냉장고에 음식 채워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해볼게요. 미라는 살뜰했어요.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죠. 10년 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수저 소리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은 서로 안고 잠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든든한 동반자, 밤에는 열정적인 연인으로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동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미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제각각이었어요. 처음엔 카페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미라야, 오늘은 어디 갔다 와? 운동 좀 다녀왔어요. 요새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침엔 분명 카페 간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다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준 카드였는데 정말 깜짝 놀랄 금액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살 때는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때 쓰던 금액의 5배가 넘었거든요. 옷가게, 화장품,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까지. 생전 처음 보는 가게 이름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미라야, 이 카드 사용 좀 봐야겠어. 뭐요? 같이 살면서 돈 계산하게요? 내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데. 미라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눈빛이 너무 달라서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미안해요. 요새 카페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갔어요. 미라가 화를 내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요구하는 신체적인 관계였어요. 처음엔 기뻤지만 이제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죠. 66세의 나이에 그런 빈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래요? 진수 씨,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다가가는데도 싫다니. 하루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혈압약과 함께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 주었죠. 할아버지 연세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미라의 요구에 응하기 시작했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그런데도 미라는 멈추지 않았죠. 진수 씨, 날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한다면 보여줘야죠. 그녀의 말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화를 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의심했죠. 때로는 한밤중에 제 휴대폰을 뒤지기도 했고요. 카드 명세서는 매달 1,0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과 소소한 월세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아내가 들어준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마저 바닥나기 시작했죠. 미라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더는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요. 미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날 버리겠다는 거예요? 미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스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제 와서 나를 내쫓겠다고? 날 가지고 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부엌에서 식탁을 치며 이야기하던 미라는 갑자기 접시를 바닥에 던졌어요.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섰죠. 미라야,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맞지 않다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좋았으면서.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잊었어요? 10년 동안 여자 한 번 못 만나다가 나 만나서 다시 남자가 된 거 다 잊었어요? 그녀의 말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난 그냥 조금 쉬고 싶어. 쉬고 싶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미라는 핸드백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제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였죠.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당신 마음은 변했지만 몸이라도 반응하게 해줄 테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녀의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 너무 달랐거든요. 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의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밤에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약을 계속 드시나요?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네요. 심전도도 좋지 않고 이대로 가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의사는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미라에게 전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죠? 날 피하려고 꾸며낸 거잖아요. 미라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어요. 하루는 늦은 밤 소파에서 졸다가 깼는데 미라가 제 지갑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해서요. 내일 카페 운영비. 하지만 지갑에는 이미 현금이 한 장도 없었어요. 미라는 제 통장과 도장까지 찾아냈더군요. 이게 다 뭐야? 당신도 나한테 돈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으면서. 결국 저는 아내가 모아둔 예금까지 깨야 했어요. 아내가 10년 투병하는 동안에도 지키던 돈이었는데 그 돈마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어요. 체중은 계속 줄었고 힘도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의 생기가 사라진 노인만 보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정말 힘들게 꺼낸 말이었죠. 미라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누가 당신 돌봐줬어요? 내가 없었으면 당신 여전히 그 우울한 집구석에서 혼자 밥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감옥처럼 느껴지는 관계였어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과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자기 가정이 있고 일이 바쁘니까요.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게 아빠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떨리는 목소리로 미라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카드빚이 쌓이고 통장도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당장 제가 갈게요. 아들이 온다는 말을 미라에게 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뭐라고요? 당신 아들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 거짓말. 당신 나쁜 말 했죠. 나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겠죠. 미라는 광분했어요. 평소에 그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거실 소파를 발로 걷어차더니 꽃병을 집어 던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 다시는 여자 못 만날 거예요. 내가 없으면 누가 당신을 받아줄 것 같아요? 그녀의 욕설이 계속됐어요. 저는 부엌으로 피했지만 미라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나가. 제가 소리쳤어요. 생전 처음 그렇게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놀랐는지 미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죠. 나가라고요? 내가 왜 나가야 해요? 당신이 나를 이 집으로 들였잖아요. 동거녀로. 이건 내 집이야.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 말에 미라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게 가라앉더니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경찰을 불러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66세 노인이 55세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돈을 뜯어낸 후 버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폭행했다고 할까요? 갑자기 미라는 자기 팔을 세게 꼬집어 빨갛게 자국을 만들었어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아들도 사회생활하죠? 어떨까요? 아버지가 노인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 미라의 협박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부엌 식탁에 기대어 섰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제 질문에 미라는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수 씨. 내일까지 결정해요. 나와 계속 살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혁이 도착했습니다. 녀석은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아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체중이 얼마나 빠지셨어요? 아들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라와의 만남부터 동거,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그녀의 모습까지. 아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우선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민혁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고 카드 내역과 통장 기록을 확인했죠. 미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빠, 이 사람. 다른 이름으로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빠 명의로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 명의로 다른 카드를 만들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민혁이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빠 통장에서 몇 차례 큰 금액이 인출됐어요. 총 3천만 원 넘게요. 방금 전까지 떨리던 손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런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미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빠, 이 여자 본명이 김미라가 아니에요. 박정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과 칠범이에요. 아들이 경찰에게 받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사기, 협박, 공갈. 미라, 아니 정숙은 주로 중년 이상의 독거 남성을 노렸다고 했어요. 접근해서 정을 주고 동거하면서 재산을 빼내는 수법이었죠. 이 사람, 다른 피해자도 있대요. 3년 전에는 70대 남성에게서 5천만 원을 빼냈고 그전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들어왔죠.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는 민혁이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아드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라고 해요. 본명은 박정숙 씨죠? 민혁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곧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숙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소리를 지르고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죠.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며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후였어요. 경찰이 미라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커다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미라가 체포된 후 저는 심한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당분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민혁이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퇴근 후 바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때로는 며느리도 함께 왔고 손자까지 데려왔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어리석었어. 부끄러웠어요. 자식들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66세의 나이에 사기를 당하다니.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민혁이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외로웠던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평생 모아온 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겨두려 했던 돈을 이렇게 병원에 2주 정도 있다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미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옷장 속 옷들, 화장품, 그리고 바둑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바둑판이 아직도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민혁이가 미라의 물건을 정리해 주었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 명의로 만든 카드 대금과 불법 인출된 통장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액을 회수하긴 어렵다고 했죠. 아빠,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퇴원 일주일 후 민혁이가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걱정 마.
아빠는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됐어. 이제 다시 적응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너무 쉽게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나저나 기원에 다시 나가볼까 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다시 바둑 두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민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미라와의 일이 있고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덧 봄이 오고 있었죠. 창가의 화분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제라늄이었어요. 다시 피었구나. 저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하고 점심을 먹은 뒤 동네 기원에 나가 바둑을 두는 생활.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외로움에 압도되지 않았거든요. 아들 민혁이네 가족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어요. 8살 손자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웃음 짓는 제 모습을 보면 미라 때문에 겪었던 악몽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원으로 향합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렇기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아내도 미라도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수를 둘까? 바둑판 앞에 앉아 돌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겁니다. 그것이 제 나이에 배운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새로운 봄이 오듯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